지금 보이시는 그림이 이분이 상상하신 일종의 예보 공장 같은 겁니다. 태양의 서커스 아닙니까? 아, 태양의 서커스 비슷하죠. 네. 현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치 모델링의 컨셉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사할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작년까지 독일 막스 플랑크 기상연구소에 있다가 7월에 로스알라모스로 가기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잠깐 연구하고 있는 잠깐 서재명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가 또 종종 기상 쪽도 모셔보려고 하는데 그 시작을 열어주실 로스알라모스 서재명 박사님 모셨습니다. 기후 2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상진 박사님 날씨와 기후에 대해서 잠깐 차이를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 맞아요. 날씨는 뭐 오늘의 날씨, 내일의 날씨 이런 느낌이고 기후는 긴 장시간 평균을 낸 그런 평균적인 성질을 기후라고 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날씨, 일기예보에 조금 포커싱을 맞춘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기후가 아니라 기상, 일기예보다. 타이틀 일기예보의 과학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일상 속에 화면에서 보시듯이 뭐 핸드폰이나 네. 뭐 방송에서 가지고 있는 워치 실제로 요즘에는 그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 정류장에도 날씨가 떠 있거든요. 그렇죠. 수많은 곳에서 일기예보를 접할 수가 있고 사람들은 항상 날씨 얘기를 한다. 아 오늘 너무 덥더라. 그렇죠. 오늘 너무 습하더라. 그런 얘기를 항상 하는데 안 될 과학에서 일기예보에 대해서 딱 한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유튜브나 뭐 다른 방송 뭐 이런 거를 봐도 일기예보에 대한 컨텐츠를 다루면 항상 관측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모델링을 돌려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뭐 방송 이런 데로 배포를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많고 마지막에 이제 왜 틀릴 수밖에 없는가 그렇죠. 이런 이야기 항상 천편일률적인 이야기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왜 날씨가 틀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기상청 슈퍼컴 사줬는데 왜 틀리는지 모르겠다. 일기예보 틀리는 건 슈퍼컴을 통해서 생산된 일기예보가 틀린다라는 식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기상청에서 혹은 다른 예보 생산을 하는 기관에서 돌리는 모델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귀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상 모델이 무엇인가 한번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미국 그 기상학회 그 홈페이지에 있는 용어집에서 가져온 건데 예. 뭐 대기와 같이 뭐 동적 시스템 행동을 시뮬레이션 하거나 예측하기 위한 도구, 하나의 도구인데 날씨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 날씨를 예보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래 이제 그 용어집에는 5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이걸 하나를 합쳤어요. 주관적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자기의 경험이나 직관을 가지고 하는 모델, 자기의 주관이 담겨 있는 모델을 주관적 모델이라고 하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델은 그 컴퓨터에 계산을 넣어가지고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서 생산을 하는 모델이 수치 모델. 그리고 이제 통계 모델과 유추 모델을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통계적으로 생산되는 모델, 뭐 유추해서 어떨 것이다. 유추를 해내는 모델.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네. 오늘은 이 수치 모델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치 모델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는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레이싱을 하다가 딱 날씨를 맞췄다. 아, 이거 저기 무슨 모델입니까? 근데 그것도 뭐 내 생각이 반영이 된 거니까. 이거는 그럼 또 주관. 레이싱 모델입니다. 이럴 수가. 그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레이싱 모델까지.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수치 모델. 네, 수치 모델. 이게 이제 뭐 워낙에 안 될 과학에 있는 분들이 물리적 배경, 천문학적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과거부터 컨텐츠를 쭉 살펴봤을 때 현대 물리, 천문학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현대 물리 이야기, 천문학 이야기 되게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이런 이론을 쌓았고 이게 어떤 발전을 거쳐서 뭐 지금 얼마 전에 뭐 누리호 발사라든지 이런 결과까지 도달했다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특히 과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다. 근데 일기예보는 모른다. 부럽다. 그래서 보통 잘 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이런 과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 기원전으로 올라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상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사실 이게 메테오롤로지라는 기상학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메테오로가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뜻인데 마법 메테오 메테오. 그거랑 뭐 같은 어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쵸. 같습니다. 사원소설이 정설이었어요. 물, 불,
공기, 네. 땅 이렇게 원소가 이루어져 있고 이게 PDF가 올라와 있거든요 인터넷에. 읽어보시면은 약간 판타지 소설 설정집처럼 흥미진진하게 읽어보실만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일기예보는 언제 이루어졌는가? 1865년에 이제 첫 일기예보가 이루어졌는데 예. 이때 이제 영국의 타임즈라고 하는 뭐 뉴스, 잡지 뭐 이런 데 처음으로 일기예보를 올리게 됩니다. 네, 그럴 수 피츠로이 저분이 원래 이제 그 영국의 중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원래 해군 출신이고 그 찰스 다인을 최초로 영입을 해가지고 찰스 다인의 두 번째 항해에 함장이셨던 분인데 그 진화론을 위한 그 항해는 그 뒤의 일이고 사실 이분은 그 진화론이 발표됐을 때 굉장히 슬퍼했다고 합니다. 나는 창조론인데 이제 항해에 대해서 이제 손을 그 떼신 뒤에 영국에서 슬슬 이제 기상학에 대한 그 중요도가 떠오르니까 기상국이라는 거를 설치하게 되고 최초의 기상국장. 그래서 처음에는 기상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데에 중점을 두다가 이제 배가 한번 크게 폭풍에 의해서 침몰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이후로 예보가 중요하겠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당시의 과학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안 된다. 절대 못 맞춘다. 했는데 일단은 필요하니까 내가 해보겠다. 해가지고 기상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나름의 뭐 방식으로 예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맞았겠어요? 안 안 맞겠죠. 맞겠죠. 안 맞겠죠. 1865년에 첫 예보를 했는데 자꾸 못 맞히니까 기상국 사정이 너무 안 좋아지고 해서 사실 이분이 그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고 그 해에 예보가 이제 중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최초의 대중을 상대로 한 일기예보였고 그 시도 자체는 중요하다. 최초의 이제 수치 기상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분입니다. 1922년에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정식을 사용해서 이런 계산을 하면은 예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처음 하신 루이스 예. 리차드슨이라는 분이신데 당시에 굉장히 대기의 운동을 구술하는 디테일한 방정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고 심지어 수치적으로 이런 계산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은 날씨를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이 이 분이 상상하신 일종의 예보 공장 같은 겁니다. 태양의 서커스 아닙니까? 태양의 서커스 비슷하죠. 네. 자세히 보시면은 가운데 탑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좌우에 보면은 다 방 같은 게 층층마다 방 같은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돔을 향하는 창에 숫자가 떠요. 그러면은 이제 방에 있는 사람이 계산을 해.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그 옆방에 넘기고 다른 방에 있는 뭐 사람이랑 계산을 공유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예보를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현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치 모델링의 컨셉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구를 바둑판 형식으로 구성을 하고 이쪽에 있는 온도가 이쪽에 있는 온도랑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것인가, 이 바람에 의해서 어떻게 이 기압계가 이동을 할 것인가 하는 컨셉을 방정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일기예보를 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예. 근데 문제는 당시에 컴퓨팅 기술도 없고 실제로 이분이 계산을 시도를 해봅니다. 근데 하나도 안 맞아. 근데 지금 모델도 이 아이디어에 기반을 하고 있다. 실패를 했지만 예. 아직 기술이 없어서 실패를 한 거다. 어렴풋한 미래 어느 날 내 이론을 바탕으로 수치 일기예보가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극복해야 될 몇 가지의 그 장애물이 있는데 네. 그중 하나가 대기 운동을 완전히 기술을 해낼 수 있는 방정식계가 필요하다. 전 지구적인 굉장히 상세하고 굉장히 규칙적으로 그런 관측망이 있으면은 좋다. 그리고 뭐 세 번째는 그 수치 계산에 대한 이야기니까 패스를 한다 치고 그리고 네 번째도 방대한 계산을 위한 계산기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뭐 그냥 다 좋은 거 다 써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변명을 쓴 거죠, 사실. 어떻게 내가 보면은. 못하는 이유. 아까 리차드슨이 말씀을 하신 대로 전 지구적인 관측망이 있어야 전체적으로 대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알 수가 있고 예. 그래야 미래의 날씨를 어느 정도 예측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측을 하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옛날에는 관측을 입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항해사 혹은 이제 뭐 지방에 있는 기상대에서 그 관측을 하는 걸 가지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관측 자료를 총망라해서 한 시기에 있는 관측을 매핑을 한 게 일기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일기도는 1686년 굉장히 이른 시기에 나왔어요. 사실 근데 일기도라고는 할 수 없고 이때 이제 항해를 위해서 바다의 바람이 어떻게 부는가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한 게 이 일기도다. 이 그림을 그리신 저 헨리가 그 헨리 행성 할 때 그 헨리입니다. 천문학의 조예가 매우 깊으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기상학에도 기여를 한 바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일기도는 사실 기후에 가까운 것이고 저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첫 일기도는 19세기 1820년에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최초의 일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일기도고 저 브란데스라는 분이 사실 과학자가 아닙니다. 다른 분들은 사진인데 그림이죠. 네. 이분은 자화상입니다. 과학에 관심 있는 화가신데 이때는 통신 기술이 발달은 하지 못해서 실시간의 일기도는 그리지 못하고 이제 과거에 같은 날에 있었던 기상 자료를 싹 모아가지고 한번 그려본 게 이 일기도라고 할 수 저 있습니다. 일기도도 그럼 이 브란데스가 그리신 건가요? 그렇죠. 조금 이제 다시 리프로듀싱된 버전이겠지만 미국에서 처음 그려진 일기도입니다. 저분이 이제 에스파이라는 분이신데 이때가 이제 전보가 발명이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폭풍이 어느 정도 불었던 날에 이때의 기압 분포는 어땠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캐나다랑 미국에 있는 데다가 일기도라는 걸 그리고 싶은데 너네 이날 관측 자료 좀 줄래? 250군데 전보를 해가지고 정보를 해서 50군데 정도 자료가 컬렉팅이 돼서 그린 일기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오른쪽에 빨갛게 그려진 부분이 저기압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왼쪽에 검정색 선이 고기압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중간중간에 화살표가 이제 바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00년도부터 전보의 발명을 통해서 이제 기상 정보를 공유를 하게 됐고 그래서 입체적인 기상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는 게 그 대기의 운동에 대한 완벽한 이해로 가는 첫 걸음이 되었던 거죠. 유럽 일기도인데 이거는 조금 더 현대식 일기도에 가깝습니다. 이 네모 한 칸 한 칸이 관측소 그리고 저기 이제 파동권 같이 생긴 게 예. 풍향풍속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빗금이 그 직관적인데? 구름의 양을 나타내는 예. 등압선 뭐 이런 거는 그려져 있지 않지만 기압이랑 온도가 적혀 있긴 합니다. 이 네모 안에. 그래서 그리려면은 그릴 수는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유럽에서는 일기도를 그렸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일기도 한국에서는 기록이 남아 있는 거는 1905년 11월 1일의 일기도가 최초의 일기도라고 선에 유려하네요. 유리하죠. 우리나라 사실 스타일이라. 뭐 시기가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예. 그래서 이때는 이미 어느 정도 대기의 이해가 끝나고 미국에서 프랑스에서도 예보를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 미국에서 일기예보를 하고 그게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일으킬 때 우리나라를 통과를 하면서 러시아에 쳐들어가는데 예. 그때 기상 관측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걸 좀 세운 다음에 다시 일본의 기술로 만들어진 일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픈 역사의 출발점에 있는 일기도라고는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때 정도부터 처음으로 일기도를 그리고 예보도 시작을 했다. 근데 지금까지의 일기도를 보면은 지상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보의 가장 핵심은 지상과 상층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되는데 네. 지상의 일기도만 가지고 알기가 힘든 거예요. 전체적인 대기의 흐름을. 처음으로 사용한 방식이 연에다가 온도계를 달고 띄우는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아십니까? 연에 열쇠를 묶어서 한다. 열쇠를 묶어가지고 만화에 많이 나오죠. 피레침 예. 처음 개발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최초의 연은 1749년인데 기상 관측에 활용을 한 게 필라델피아에 중심을 둔 프랭클린 카이트 클럽 연날리기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연날리기 동호회에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과학자들을 모아서 데이터를 가지고 고층의 날씨를 관측을 해보자 했던 예. 클럽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연에 기상 장비를 달아가지고 관측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상 연의 관측으로 인해서 처음에 이제 뭐 온도가 상층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우는 뭐 건조 단열 감률 뭐 해가지고 1kg에 10도씩 낮아지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이때 많이 발견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날리기 동호회에서 정말 그렇죠. 그래서 이때 기록을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가볍게 높이 띄울 수 있는가, 가오리언이 나은가, 방패연이 나은가 이런 기록도 있고 줄을
그 철을 쓰는 게 나은가, 실크를 쓰는 게 나은가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가오리연이 조금 입문자용이죠. 왜요? 진짜 고수의 연유라면 방패연이 가야 돼.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박스 형태의 연으로 갔습니다. 가오리연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박스 형태가 일종의 방패연이죠. 그렇죠. 예. 이제 그 이후에 더 높은 데를 띄우고 싶은 거예요. 뭐 수소나 헬륨 같은 걸 넣고 풍선을 띄웁니다. 거의 이제 뭐 10km, 아무튼 성층권까지 관측을 하게 되고 1929년에 뭐 라디오 존대라고 하는 관측 장비가 있는데 풍선에 기압, 풍향풍소, 온도, 습도 관측 장비를 넣어가지고 전 세계에 동시적으로 띄웁니다. 사실 이거는 아직도 쓰고 있는 관측 장비예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도 한 10군데 정도 3시간에 한 번, 6시간에 한 번 이거 띄우고 있고 사실 이때 라디오 존대는 고도기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압을 가지고 고도를 역산을 해서 한다거나 아예 기압을 고도의 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3D GPS가 달려 있어서 네. 사실은 이제 고도까지 알 수 있는데 그래도 기존에 사용해왔던 이론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기압을 기준으로 고도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디오 존대 등장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적으로 매 정해진 시간에 전 세계에서 동시에 관측을 합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라디오 존대로 관측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린 상층 일기도가 주로 사용이 되었었어요. 여기까지가 현대의 그 기상 모델링을 가능케 해주는 바탕이 되는 관측망을 만들어준 기술이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방안을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지만 예전에는 고층에 있는 구름의 움직임을 보고 고층의 바람 움직임을 추측했다고 해요. 사실 이게 우주 그 탐사의 역사와도 어느 정도 맞물리는데 실제로 알고 싶잖아요. 연도 뭐 줄이 너무 짧고 벌룬의 기술도 막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기상 관측망이랑은 상관이 없지만 기구를 활용해서 직접 내가 가서 관측을 하겠다. 이제 1783년에 이제 파리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태운 이런 위험했죠, 기구 저거. 관측이 그 안에 최초로.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한번 띄워보고 그 다음엔 몇번 동물을 해보고. 한번 띄워보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띄었어. 사실 이 기구를 만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내가 타기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다른 분들이 타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3km 고도까지 올라갔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783년부터 기구의 발전이 있었는데 이 기구 이야기를 사실 꺼낸 게 이 기구로 관측한 결과가 얼마나 상층의 기상에 대한 이해도 제공을 하고 뭘 이해도 제공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아서 베르손이라는 사람이랑 라인하드 슈링이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연구를 하시던 분들이신데 1910년인가 기구를 띄웁니다. 10km까지 올라가요. 그림은 저렇게 네. 오픈된 공간이지만 사실은 이제 약간 뭐 캡슐 같은 공간 안에서 뭐 이렇게 관측을 했기도 하고 사실 뭐 이분들이 이렇게 했는지 캡슐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층권을 처음 발견합니다. 그 대륙권이라는 곳이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인데 일기 현상이 일어나는 층을 대륙권이라고 해요. 여기에서는 당연히 땅이 뜨겁고 산으로 올라갈수록 차가워지는데 어느 고도 이상이 올라가면은 온도가 다시 올라가. 오존층 때문에 사실 그런 건데 이분들이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처음으로 직접 관측을 해서 성층권을 발견을 합니다.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면, 이게 대륙권 계면이라고 하는데 이 높이가 중위도랑 저위도에서 다르구나. 뭐 이런 발견을 처음 하셨고 그렇군요. 이게 왼쪽을 보시면은 이게 남위 90도, 가운데가 적도, 오른쪽이 북위 90도. 예. 에서 이제 중위도에서는 지금은 제트류라고 알고 있는 편서풍이 불고 사실 이분들이 항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열대지방에서는 동풍이 부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무역풍이라는 게. 그리고 상층 구름을 봤더니 1883년에 화산 폭발을 했는데 화산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요. 그래서 화산재를 봤구나.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층은 열대지방에서 동풍이 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베르손이란 분이 네. 기구를 타고 올라갔어. 근데 서풍이 불더라. 어? 뭐지? 어? 동풍이 부는 줄 알았는데?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점선으로 돼 있는데 가운데 실선으로 해서 W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열대지방에 동풍이 부는데 조그맣게 서풍이 부는 데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1960년대까지. 근데 진실은 어땠을까요? 동풍이었다 서풍이었다 한다. 자꾸 바뀐다. 되게 재밌는 게 예. 이게 준경련 진동이라고 약 2.5년 주기로 동풍과 서풍이 반복이 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패턴이 있네요. 패턴. 놀랍게도 네. 주기가 약 2.5년이다. 그래서 준경련 진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1960년대에 밝혀지고 역산을 해보니까 예. 아래에 화살표 보이죠? 네. 이때 열기구로 관측을 했을 때는 서풍이었어. 근데 이전에는 동풍이더라. 왜 그러냐면은 네.
그 지구의 프라이버시인데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흐름을 유도하는 뭐 중력파라는 게 생기는데 기상학에서도 중력파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왜 우리가 아는 중력? 시공간의 떨림은 아니죠. 시공간의 떨림은 아니죠. 예. 이게 공기 덩어리가 있으면은 아래가 기압이 높고 위가 낮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기가 위로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잡아주는 게 중력이죠. 그래서 공기가 아무런 외부 힘이 없으면은 정지해 있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예. 이거를 정력학 평형이라고 해요. 근데 예. 이거를 열이든 아니면 외부의 힘이든 움직여. 그러면은 얘는 그래도 멈추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공기가 진동을 합니다. 이거를 중력파라고 합니다. 대기에서 중력에 의해 생기는 대기 진동. 천문학에서 중력파는 질량의 변화에 의해 생기는 시공간의 떨림인데 여기에서는 중력에 의해 생기는 대기의 진동. 그렇죠. 이제 이게 뭐 그 대류구름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중력파 아니면은 그 대류의 뭐 파동 뭐 이런 게 몇 개가 있는데 이 중에 동풍을 유도하는 중력파가 있고 서풍을 유도하는 중력파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그게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뤄가지고 2.5년에 이제 한 번씩 진동이 되게끔 변화를 하는 게 이제 뭐 대략적인 설명이고 좀 더 딥하게 가면은 뭐 하루 만에 끝낼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로 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네. 이 QBO라는 게 지표 근처에 기상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이게 네. QBO가 동풍일 때랑 서풍일 때 비가 오고 적게 오고 뭐 이런 게 굉장히 큰데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약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쪽이에요. 그 QBO가 동풍이면은 구름이 약간 동쪽에 생기는 경향이 있고 서풍이면은 대륙에 가깝게 생기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거를 얘가 조절을 한다. 그리고 사실 그 오존층이 커지고 작아지는 것도 얘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한 포인트를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했더니 오해가 있더라.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한다. 그런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관측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네. 예보 이야기를 드디어 좋습니다.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 그 일기예보의 이야기는 네. 저기압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기압의 일생. 저기압이 비구름을 몰고 다니는 녀석이기 때문에 네. 얘가 왜 생기고 어떻게 발달을 해서 어떻게 소멸을 하는가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 이거를 알면은 언제 비가 올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다. 베르겐 학파에 해당하는 이제 비헬름 부에크니스 그리고 제이콥 부에크니스라는 부자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비헬름 부에크니스인데 이분이 뭐 나중에는 입체적인 이해를 했지만 처음으로 이 저기압은 찬 공기가 더운 공기 쪽으로 와가지고 생기는 한랭전선, 더운 공기가 밀려나가지고 찬 공기 쪽으로 가는 온난전선. 이제 그것이 이제 찬 공기가 무겁잖아요. 더운 공기를 밀어넣으면서 떨어집니다. 이게 위치 에너지를 뭐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뭐 이렇게 생기는 전선 이론을 처음 개발하십니다. 사실 이때가 이제 19세기인데 이 당시에도 항해를 해야 되니까 네. 사람들이 폭풍을 피해 가야 되잖아요. 태풍이 오면은. 그렇죠.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불면은 바람을 등을 쥐고 섰을 때 어디에 저기압이 있다, 어디에 고기압이 있다. 뭐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네, 몸을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주관적 네. 예본 거죠. 근데 이제 그 이 비렐름 그 부에크니스라는 분이 그 석사 박사를 푸엔카레라는 분 밑에서 수학이랑 전자기학을 좀 배우셨고 그리고 그 헤르츠 할 때 헤르츠 있죠. 그분한테 또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학문적 기반은 전자기학에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지표에 있는 관측 결과만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수렴돼서 상승 기류가 있으니까 비가 와. 그렇죠. 올라가서. 고기압은 하강 기류가 있으니까 구름이 없어져서 날씨가 좋아. 예. 딱 이 정도의 이해였어요. 근데 예.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자기학의 쌍극자에 의한 전기장이랑 비슷한 거예요. 전기장도 플러스에서 나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이론을 기상학에 적용을 해보자.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